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론 공부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5챕터에 걸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풀을 통해서 내가 공부했던 거, 기억했던 걸 잘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챕터 1에 있는 기출 및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시간상으로 다 여기 있는 문제를 전문항을 다 다루진 못하고요. 중요한 거,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설명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랜덤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번은 한번 해볼까요? 1번. 직업심리학의 주요 연구법 중, 연구 방법 중 실험법이 있다. 실험법은 독립변이의 조작, 종속변이 측정, 그리고 가해 변이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 중 연구자가 결과로 간주하는 변이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1번 연속변인, 2번 독립변인, 3번 종속변인, 4번 가해 변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해 변이, 그래서 연구자가 이제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아 효능감. 자아 효능감이 떨어진 사람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했을 때 자아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구직 활동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을 연구해 봤더니 자아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구직 활동에 영향이 있더라. 구직 활동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써요. 그렇게 됐을 때 연구자가 검증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연구자가 이걸 처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실험 설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연구자가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변이 우리가 뭐라 한다? 독립변이라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 독립변이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설을 검증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은 구직활동이라는 건 독립변이 투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영향이 있을까 보는 거죠. 이걸 연구자가 결과로 간주하는 변이입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종속 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오로지 독립변이라고 알 수 있다면, 독립변 효과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면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뭐라 하냐면 기타 등등의 변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실험 설계한다면 최대한 무엇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가외 변인 혹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끼어드는 매개 변인. 가외 변인과 매개 변인은 같은 종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구자가 원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변이 모든 걸 기타 등등 가외 변인 혹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연결해서 영향을 미치는 변을 매개 변이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연구자가 결과로 간주하는 변이니까 몇 번 종속 변이에요. 그럼 연속 변이, 불연속 변이는 뭐냐? 우리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냥 계속해서 마구마구 끝까지 나오는 건 연속 변이죠. 예를 들어 나이 같은 거 몸무게 키 수치가 되는 건 연속 변이고요. 불연속 변이. 불연속 변이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할게. 동전의 앞면 뒷면 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주사위는 주사위 숫자 이런 것들은 무슨 변이다? 불연속 변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 설계할 때는 연구자가 가해 변이를 끼어들지 못하고 철저히 통제 설계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효과가 꼭 독립변이 효과라 볼까? 그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 설계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험 설계 외에 이렇게 제가 실험 설계 모양으로 이렇게 실험실 모양처럼 그렇다고 실험실 안에서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실험 연구가 있고 무슨 연구가 있어요? 자연 연구, 현장 연구, 실제 연구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독립변이 효과를 검증하기 좀 좋은 건 실험 연구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른 걸 끼어들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언제든 어디서 누구에게나 그럴 효과가 나올까?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연구에서 하나 더 하면은 독립변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적 타당도는 어떻다? 높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일반화시킬 수 있는 외적 타당도는 어때요? 떨어지겠죠. 외적 타당도는 떨어져요. 근데 현장 연구는 통제하지 않았어요. 가해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험 설계하지 않고 그냥 처치만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반화 가능성, 외적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 외적 타당도는 높지만은 반대로 내적 타당도, 독립변이 효과로 보는 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낮아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는 것은 누구 효과? 독립 변인의 효과를 검증했다.
독립변이 효과로 보기가 좋다라는 것이 내적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볼게요. 4번. 다음 중 생애 진로 사정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생애 진로 사정, 라이프 커리어 어세스먼트 엄청 잘 나오는 거죠. LCA. 여기서는 이론적 배경. 생애 진로 사정의 이론적 배경 중요하고요.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정보. 이거 다 잘 나와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적 배경은 뭐예요? 생애 진로 사정은 부분적으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했다. 아들러는 가족관계 중요하게 생각한 개인 심리학자죠. 구조는 아들러의 이 영향을 받아서 내담자의 입을 통해서 내담자 상담 초기에 예비 단계에 실시하는 질적 영법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담자 입을 통해 자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진로를 사정해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조 엄청 잘 나오죠. 지금 문제처럼 어떻게 진로 사정, 그 다음에요. 그렇죠. 전형적인 하루 같이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전형적인 하루. 그 다음에 강점과 장애, 내담자의 강점 장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이 단계를 거친다.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안 나올 것 같아.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얻고자 하는 정보는 제가 메모는 생략하지만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예요. 자기평가 방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 내담자 기술과 능력의 자기평가, 그 다음에 내담자 가치와 자기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도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2번, 4번의 정답은 진로사정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과정의 요약이죠.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형돼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7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심리검사 중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심리검사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죠. 심리검사 분류하는 방법, 실시 방식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도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측정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도 엄청 중요하고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도 정말 중요해요. 그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 심리검사를 분류할 때 측정 내용이 어떠냐, 무엇을 측정할 것이냐, 측정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인지적 영역을 측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서적 영역, 정의적 영역을 측정할 것인가,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죠. 측정 내용에 따라서. 그럼 인지적 영역을 측정한다는 건 뭐냐? 정답 있을까요? 정답이 있어요. 인지적 영역을 측정하는 정답 있는 거. 그 다음에 정답 있는 거니까 시간 제한도 하는 거. 그렇죠. 시간 제한도 해요. 그러면 이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문제 해결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을 측정하는 것은 뭐라 한다? 극대 수행 검사라 한다. 극대 수행 검사 혹은 성능 검사 혹은 능력 검사예요. 능력 검사라고 하지요. 최대한의 문제 해결력을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을 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냐? 정답 있는 거 지능 검사. 지능 검사. 그리고 처음에 심리학 들어올 때 적성이 인지인가 정성가 막 헷갈리셨는데 이제 안 헷갈리시죠? 적성 검사. 지능은 일반적인 능력이라면 적성은 특수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적성 검사를 하는 주 목적은 특수 직종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본다는 거 뭘 보는 거예요? 성취도를 보는 거죠. 이런 것 등은 이제 인지적 영역의 검사에 해당되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제하고 태도, 욕구, 가치, 성격, 흥미, 기타 등등 이런 것 등은 정서적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굳이 시간 제한도 필요하지 않죠. 그럼 무엇을 보고자 하는 거냐?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 해결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게 뭐예요? 습관이죠. 평소에 하는 거.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그래서 습관적 수행 검사라 하지요. 습관적 수행 검사 혹은 성향 검사라고도 해요.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 거. 그러면 이것은 문제 해결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대로 측정하려면 최대한 솔직한 응답이 요구되는 검사가 정서적 영역의 검사가 되겠지요. 또 혹시 모를까봐 쓰는 건 예를 들어 성격이라든가 흥미, 가치, 태도, 욕구, 주주주주 되게 많죠. 이런 거는 정서적 영역 검사입니다. 그러면은 7번에 인지적 영역의 검사와 정서적 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1번 성격 검사는 정서적 영역, 2번 적성 검사는 그렇죠. 인지적 영역, 3번 흥미 검사 정서적 영역, 4번 태도 검사 정서적 영역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내용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것은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뭐예요? 적성 검사.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숫자의 차이로 특정한 속성에 따라 같다, 다르다만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척도의 종류. 척도의 종류에는 4가지 반드시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랬어요. 명명척도, 그 다음에 서열척도,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그 다음에 뭐예요? 비율척도, 명명서열, 등간비율, 명명서열, 등간비율 이렇게 4가지 척도가 있는데 수치상의 차이로 같다, 다르다, 이름을 명한다. 그죠? 차이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명명척도입니다. 명명척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민번호나 혈액형 이런 것들 다 어떤 수치를 보여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만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무슨 척도? 명명척도예요. 서열척도는 차이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 정보를 갖고 와요. 거기에 관한 순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금운동 매달하든가 하는 거, 저기 반등수 매기는 거 이런 건 뭐예요? 등수 매기기, 서열척도죠. 등간척도는 수치상의 차이가 실제 측정한 속성과의 차이와 동일한 숫자 집합. 그것이 뭐예요? 등간척도, 동간성. 까지 확보하고 있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온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차이 플러스 순위 플러스 동간성 플러스 수의 비율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 그래서 이건 비율 척도 정대 0점이 있는 척도가 비율 척도죠. 그러니까 뭐 투표율 같은 거. 투표율이라도 투표율 0입니다. 그럼 투표가 안 한 거죠. 몸무게 없다 0. 그런 거 몸무게.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 등은 다 무슨 척도에 해당한다?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실제 측정한 속성이 같다, 다르다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명명척도 되겠습니다.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의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모여 있는지 정도를 알 수 있는 통계 증명.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모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일반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자료를 이렇게 수집했을 때 제가 그리고자 하는 건 이제 정상 분포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 건데요.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이죠.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에서 한 칸 그림이죠. 한 칸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야? 한 칸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편차. 표준편차죠.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편차사에 대략 68%, 그 다음에 약 95%,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편차사의 전체 자료 99.7, 약 99%
분포로가 여기에 분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상 분포 곡선이에요. 그럼 이 한 칸 한 칸 평균을 주면 모았냐 흩어졌냐 모았냐 흩어졌냐 평균을 주면서 많이 벌어졌냐 조금 벌어졌냐 평균을 주면서 모여 있으면 동질적인 집단이 되고 평균을 주면서 흩어져 있으면 이질적인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건 집단의 각수치 대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이탈됐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에서 보면 평균을 중에서 얼마나 모여 있는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통계적 의미는 뭐다? 1번 평균. 평균은 자료의 수를 다 더해서 자료의 값을 다 더해서 사례 수로 나눈 값이 평균이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럼 표준 점수는 뭐예요? 표준 편차는 집단의 각수치, 집단의 분포도를 보는 게 흩어졌는지 모였는지 보는 거라면 이런 표준 편차를 위해서 개인이 점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보는 것이 뭐예요? 표준 점수죠. 기준의 종류가 되겠죠. 상관계수 관계 있다 보는 거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중 원점수에 관한 1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얼른. 원점수는 다른 개인과 비교해서 한 개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 맞죠? 엄마를 기분 좋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거에는 별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 서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특정 점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원점수로 서로 다른 검사의 결과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죠. 왜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럼 4번 원점수들은 등간척도일 뿐 서열척도가 아니다. 원점수가 등간척도인지 서열척도가 여러분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할 때 원래 원점수 등간척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서열척도로 보는 학자도 있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명, 서열, 등간, 비율의 순서를 안다면 이 지문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일단 등간척도일 뿐 서열척도가 아니라는 지문이 성립되지 않죠. 만약에 등간척도일 뿐 비율척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원점수 등간척도가 아닌가. 근데 이 지문 등간척도일 뿐 서열이 아니다라는 것. 등간이 되는 건 서열을 이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명명, 서열, 등간, 비율 아시면은 요거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원점수가 무슨 척도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이 지문이 성립되지 않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백분위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항 한번 볼게요. 검사 결과를 제시는 백분위 95에 대한 의미. 우리가 규준의 종류에서는 집단 내 규준이 있고 발달 규준이 있어요. 발달 규준 먼저 하면 연령, 학년, 단계. 집단 내에서는 심리검사는 이렇게 측정 내용에 따라 분릴 때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보지만요.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규준 참조냐, 준거 참조냐 이러는데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무슨 참조 검사예요? 규준 참조 검사죠. 그래서 규준 집단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 백분위,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이 집단 내 규준이죠. 집단 내 기준 100분위 표준 점수 표준 등급. 그럼 100분위란 뭐냐? 100으로 가정한 집단의 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점수가 얼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100분위 95다 그러면 내 밑으로 95%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 내 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분위가 높을수록 나는 상위죠. 그러니까 100분위. 100분위 95에 대한 의미로 알맞은 것은 내담자 점수보다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 95% 있다라는 것입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이죠.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도에 관한 건데 신뢰도 한번 볼게요. 다음은 무엇에 해당하는 설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재검사 신뢰도도 바람직해요. 근데 검사 도구를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 만들면 참 좋으나 만들기 어렵다. 그 단점이 만들기. 전문가라도 제작하기 어렵다. 그거는 뭐예요? 무슨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 재검사 신뢰도라고 간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안정성 계수죠. 재검사 신뢰도는 시간적 요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제 점수 차이가 나와서 그것이 단점이 되는 거지. 이월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 측정 속성 변화 등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동형 검사는 미리 두 개의 동형 검사를 제작해 서로 간의 상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들면 참 좋기는 한데 제작이 어렵다. 제작이 어렵다. 동형 검사 신뢰도예요. 그럼 1번 반본 신뢰도는 뭐예요? 한 개의 검사를 실시한 후 이를 적절히
반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독립 검사를 취급해 서로 상관을 보는 것. 그쵸?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부적당하거나 동형 검사 신뢰도를 만들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것이 동형 검사 만들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것이 뭐다? 반분 신뢰도죠. 내적 합치도죠. 안정성 계수 뭐예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내적 합치도. 커다란 범위 안에서 내적 합치도 안에 반분 신뢰도도 있고 문항 내적 합치도도 있습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 되겠지요. 18번 문항 좀 전에 얘기한 거죠. 검사, 재검사 신뢰 단점, 검사효과, 역사효과, 성숙효과. 검사효과는 2월 효과. 역사효과, 3번 역사효과는 반응 민감성 효과, 성숙효과, 측정 속성의 변화죠. 그러니까 비교 요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 한번 볼까요? 20번 문항 한번 볼게요. 타당도.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중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20번 타당도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무엇을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논리적으로 알아보는 것,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쫙 보는 것, 수치화되지 않는 것, 내용 타당도. 그러니까 2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문항 곤란도 한번 볼게요. 22번 문항 볼게요. 문항 곤란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문항 곤란도라는 거 우리가 문항 분석 도구 중에서 문항 곤란도는 P는 n분의 정답자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항 곤란도가 높으면 쉽다, 낮으면 쉽다. 높을수록 정답자가 많으니까 쉬운 문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문항은 P가 약 50%로 나오는 것이 아주 좋은 문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항 곤란도는 0에서 100까지 분산돼 있죠. 1번 0에서 100까지. 자, 일반적으로 문항 곤란도는 20에서 80% 사이가 적절한데요. 골고루.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50%. 그 다음에 검사 구성 시 문항 곤란도 정도에 따라 문항수를 배열하는 거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간 쪽에 너무 쉬운 게 아니라 절골 배치하는 거 좋겠고요. 4번 문항 곤란도 지수가 높으면 어렵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시 한번 낮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낮으면 어려운 것이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요? 우리가 이제 26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번 보면요.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 다음에 분석한 상호 관련성을 기초로 해서 각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잠재 특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뭐냐?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발달적 변화도 있고요. 요인 분석 있죠. 요인 분석.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호 상관을 봐서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준 통계 기법. 구성 타당도를 검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 또 구성 타당도를 검증할 때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있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 묶어주는 것 뭐예요? 1번 요인 타당도, 요인 분석입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더불어 확인해 보자는 뜻으로 이제 문제를 봤습니다. 기출 문제 확인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틀린 거 아니면 이거가 왜 정답인지 그거 정도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챕터 2의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